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저희 2주차 9월 10일 강의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강의 진행할 때 좀 잡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많으시니까 저희가 촬영하는 공간이 그렇게 완벽한 스튜디오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마침 제가 촬영하는 곳 옆에서 잠시 내부 보수하는 그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잡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최대한 그런 소리가 이겨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더 또박또박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행동주의 도덕심리학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기본 가정, 거기서 쾌락주의라든지 백지설, 그런 경험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까지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철학적, 윤리학적 입장에서 경험주의 윤리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소피스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에피쿠로스, 그리고 근대의 베이컨, 로크, 흉, 공리주의나 실용주의 이런 입장들을 경험주의라고 잘 부르죠. 사실 서양의 윤리적 입장은 경험주의와 함께 또 다른 전통 또한 가지고 있죠. 어떤 전통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성주의 윤리설의 전통 또한 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좀 편리하게 각자가 강조하는 바에 따라서 이것을 분류해 둔 것이지 경험주의라고 해서 이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주의가 경험주의적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성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다는 것, 오늘 강의 계속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등장하게 될 것이거든요. 행동주의라는 것이 이성과 유의미하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것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화와 그 도덕적 행동의 학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면 이제 강화라고 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강화와 도덕성의 형성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 교시에 살펴봤던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이론, 이것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에게 간명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하지만 잘 알다시피 하나의 이론으로 모든 양상을 다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이론만 가지고 학습의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할 수는 없겠죠. 특히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이론이 가지는 한계점, 자극과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반응을 유발하게 하는 자극이 분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을 통해서 인간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이 분명하지 않았음에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잘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양상을 해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졌었죠. 그 노력의 과정에서 손다이크의 도구적 조건화 이론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손다이크가 이제 발견했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것이죠. 학습자가 많은 반응을 해보는 것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반응만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반응만을 학습하게 된다. 자, 이때 학습자의 성공적인 반응이 바로 성공을 가져다 준 도구로서 기능하게 되겠죠. 도구, 우리가 인스트루먼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도구적인 조건 형성 이론, 도구적 조건화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스트루멘탈 컨디셔닝이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성공이라고 하는 건 행동에 있어서 항상 성공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학습자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할 때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성공보다 실패의 빈도가 훨씬 더 많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하는 경험이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해결을 성공적으로 해내기까지의 학습자가 실패를 포함해서 많은 반응들을 해보았기 때문에 쏜다이크의 도구적 조건화 이론을 다른 말로는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 이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시행착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거듭하다가 성공을 하게 되고 이것이 학습과 연결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성공적인 문제 해결의 반응만이 학습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이것은 학습자가 자기 반응에 대해 성공할 때, 즉 보상이 주어졌을 때만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자면 반응 뒤에 주어지는 보상이 학습의 여부를 좌우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반응 뒤에 보상, 곧 만족스러운 결과가 주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학습 여부를 좌우한다는 쏜다이크의 이런 원리를 다른 말로는 효과의 법칙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외에도 쏜다이크는 이제 강화라든지 도구적 조건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반복 연습이라든지 유기체의 준비성 정도도 역시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습의 법칙 그리고 준비성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쏜다이크뿐만이 아니라 행동주의에서 기본적으로 학습이라고 하는 건 한 번의 결과로 이루어지긴 어렵죠. 습관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학습될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의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학습자가 그 행동을 습득할 수 있는 준비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학습의 효과는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준비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효과의 법칙, 연습의 법칙, 준비성의 법칙 세 가지가 다 결합되었을 때 도구적 조건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행동주의 심리학 학습이론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정교화되고 체계화된 이론적 밑받침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스키너이죠. 스키너의 작동적 조건화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스키너의 관심은 지금 행동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학습이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투입해서 학습자들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그것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 이것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발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키너는 자발적이고 유목적적인 인간 행동의 학습, 이것은 과연 행동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것에 가장 많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스키너의 작동적 조건화 할 때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것이 바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이론이죠. 파블로프의 실험을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블로프의 실험에서 기본적으로 자극이 먼저 주어진 다음에 그에 따른 반응이 일어날 때 보상이 뒤따랐죠. 그래서 자극과 반응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순서대로 SR 이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파블로프의 개가 아니죠. 파블로프의 개처럼 자극이 주어져서 뒤늦게 반응을 하는 수동적인 양상보다는 반대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어떤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키너는 바로 이런 학습의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1년의 실험을 전개한 것인데요. 파블로프 하면 개가 잘 떠오르시고 스키너 하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습니다. 스키너 박스에 들어있는 비둘기가 떠오르시죠? 그래서 스키너는 자신이 고안한 이른바 스키너 상자 속에 비둘기를 넣고 이 비둘기가 환경을 스스로 탐색해 나가는 가운데 자기가 주둥이로 표적을 때렸을 때 먹이가 주어지도록 이 박스를 세팅해 두었죠. 그리고 비둘기의 이런 행동이 반복되는 가운데 결국 비둘기는 먹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라도 표적을 주둥이로 때릴 수 있도록 행동을 합숙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스키너 박스 실험이죠. 자, 스키너는 비둘기가 자발적 반응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극이 오는 겁니다. 먼저 표적을 때리는 반응을 스스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을 통해서 식욕이 충족되는 자극이 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SR 이론 뒤집어서 반응 다음에 자극이 온다. 이렇게 해서 RS 이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발적이고 목적 지향적으로 환경에 행동적인 조작을 가해서 일련의 결과를 산출해내는 행동을 학습했다는 점에서 이것을 작동적인 조건 형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작동적 조건 형성, 오퍼런트 컨디셔닝이라고 하죠. 스키너 실험에서 이제 비둘기가 특정 행동을 학습하게 된 데는 그 행동에 따른 먹이, 즉 보상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보상을 일컬어서 우리는 강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리인포스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기체의 행동 뒤에 주어지는 보상, 다른 말로 강화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파블로프에서 조건화라고 하는 게 행동의 학습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걸 최초로 언급을 했다면 보다 발전된 스키너 이 작동적 조건화 이론에서는 강화라고 하는 것이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스키너의 비둘기들은 단순히 표적을 쪼아가지고 먹이만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라든지 실험들도 많이 실시했었죠. 스키너 비둘기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실험의 설계라든지 스케줄이 잘 짜져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만들어져 있는 강화 계획이라든지 절차에 따라서 피아노도 치고요. 탁구를 시합하는 방법을 학습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비둘기들에게도 이런 행동이 나온다면 고차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도 조건화와 강화를 더해서 행동의 양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데는 분명히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겠죠. 학생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퀴즈를 내주고 그 문제를 맞췄을 때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을 주면서 단계적으로 실력을 높여 나가게끔 설계된 프로그램의 학습이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학습자들이 고차적인 레벨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가장 낮은 수준에서부터 유의미한 보상이 주어졌을 때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과제 여기에 도전하고 보상을 받으면서 조금씩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죠. 이게 바로 강화의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들만 그런 건 아니죠. 성인들도 이제 강화를 많이 받죠. 선생님들 많으시니까요. 수업하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물론 뭐 교사로서 수업을 했을 때 학습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으면 끝나고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콧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하죠. 밥 먹으면서도 밥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강화도 있을 거고요. 그것보다 굉장히 강력한 물질적인 강화도 있죠. 저희는 17일에 한 번씩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켰다거나 수업 열심히 안 들었던 것 이런 거 참아내고 또다시 수업 열심히 하게 되는 강화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이런 물질적인 보상 또한 강화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여러 가지 행동들, 도덕 행동도 포함해서요. 이런 모든 행동들의 학습에 있어서 강화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도덕성의 형성과 발달에 있어서 세 번째 내용이죠. 모델링과 도덕 학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 2교시 강의 시작하는 것에 앞서서 행동주의는 경험주의적인 인간상의 가정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오직 경험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수를 범할 우가 있다고 했죠. 이성의 측면 역시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모델링을 통한 도덕 학습 이 부분에서 그 내용이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선 부분에서 살펴봤던 스키너 방식의 학습 이론들 이런 것들에 의하면 도덕적인 행동을 포함한 모든 행동은 이것들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강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행동주의에서 이제 학생들 행동 우리가 주조한다고 표현하잖아요. 바람직한 행동은 더 많이 하게 하고 이것이 보통 강화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좀 하지 않게 하는 것 거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벌도 있죠. 강화와 벌을 매개로 하는 자극과 반응의 결합으로 설명하는 것 이게 스키너 방식의 학습 이론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하지만 강화나 벌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서도 바람직한 행동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교수법이 있을 것이다. 반듀라라든지 시어제와 같은 여러 일련의 학자들이 제시하는 건데요. 이런 반듀라류의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 변화나 학습은 강화나 벌에 의존하지 않고 시범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극 반응의 결합 이론 이것은 기본적으로 환경에서 오는 외적인 자극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수동적인 반응의 결합 이게 가장 중시되죠. 그런 나머지 인간의 내적 특성으로서 인지적 능력을 무시한다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지적 능력, 다른 말로 말하면 이성적인 사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외적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인간의 능동적인 인지적 특성이 개입될 수도 있다는 걸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지적 특성뿐만이 아니라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개입될 수 있는 인간들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학습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선생님들 담임을 하면 그 반 안에 몇십 명의 학생들이 있을 때 그 학생들은 굉장히 다른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자극만 가지고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반응을 산출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극을 준다고 할 때 의도된 자극 말고도 우리 주변에 우연히 존재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수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매개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건 인지적인 특성, 이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회학습 이론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는 행동주의에 속하는 이론이에요. 바람직한 행동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 행동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만 관찰과 모방 그리고 인간의 인지적 특성에 의한 학습을 강조한다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게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모방과 동일시입니다. 사회학습 이론에 의하면 도덕적인 행동을 학습하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선 도덕성의 형성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발달시켜 나가야 할 텐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관찰과 모방, 동일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찰에 의한 행동의 변화라든지 학습이라고 하는 건 그 습득되는 내용이 모방과 동일시를 구분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모방과 동일시는 일정 부분 차이점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모방은 외부적인 행동, 이 부분에 주로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동일시라고 하는 건 바람직한 역할 모델이 되는 사람, 그 내면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체로 특정한 행동이라든지 동작 등 불연속적인 반응의 재생일 경우에는 우리가 모방이라고 부르고요. 역할 모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행태, 상징적인 표상, 동기, 가치, 이상, 양심 등을 수용하는 통합적인 경우에 동일시라고 부를 수 있겠죠. 여자 아이돌 가수, 이 아이돌 가수를 굉장히 선망해서 메이크업 방법이라든지 옷 입는 거 따라하는 것은 모방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또 아이돌 가수 중에서 최근 빌보드 순위 1위를 했던 BTS가 있잖아요. 거기서 랩몬스터, RM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그 연설에서 영어로도 굉장히 유려한 영어 말투로 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 아이돌 좋아하는 학생들 특징을 보면 앞부분에서 모방해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외면적인 부분에만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돌 태어났을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여러 가지 과정, 그리고 경험했던 역경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 모델로서 아이돌 가수가 가지고 있었던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거의 공부하다시피 관심을 가지죠. 요즘은 아이돌 가수들도 자서전 같은 걸 내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외면적 형태만 모방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역경을 극복하고 그런 훌륭한 위치에 갔던 이 아이돌 가수의 일생을 본받아서 내가 아이돌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나의 삶의 목표에 있어서 지침돌로 삼기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같이 아이돌 가수를 좋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동일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방이라든지 동일시, 특히 모방에 있어서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겠죠. 교사는 학습자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스스로가 바람직한 역할 모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학습자들이 어떤 행동을 잘 모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그 교육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시 쉬셨다가 모방이 특별히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보고요. 마지막 행동주의 도덕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도덕 교육적인 원리에 대해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